서울이 집값이 높다고 하지만 중국의 대도시에 비하면 그나마 착한 편입니다. 전전의 경우 하이테크 기업이 밀집한 난산구는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10만 위안이 넘습니다. 하나로 1,600만원이 넘습니다.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는 30억을 넘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집값이 가장 낮은 룬강구도 800만원에 육박합니다. 선전시 면적이 서울시의 약 3배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고양시 같은 지역의 가격이 800만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평당 가격이 아닌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중국은 주택면적을 계산할 때 건축면적을 쓰며 사용면적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칭다오는 현재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선도시이지만 부동산만큼은 견고합니다. 해변가 쪽으로 가면 한화로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별장이 아닌 아파트 말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부동산은 어처구니 없이 거품이 큽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지 색다른 관점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높은 가격의 형성 원인. 첫째, 건설용지 입찰제도. 앞서 중국 이 정도는 알아두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토지는 지방정부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용지를 부동산 개발업자의 유상으로 양도합니다. 보통 입찰제를 실시하고 민간기업, 국유기업 그리고 중앙기업이 모두 참여해 최고가 낙찰제를 실시합니다. 건설용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 상황에서는 입찰 가격이 경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용지의 조달 방식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정부기관 소유지 용도 변경, 경작지를 건설용지로 용도 변경, 판자촌이나 노후 아파트 철거 정도입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시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동네가 새로 개발되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막대한 보상금이나 보상금 플러스 아파트 형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숨에 빈민에서 부자가 됩니다. 둘째, 지방정부 입김. 중국에서는 1900년대까지만 해도 공무원 등 나라의 봉독을 받는 사람의 대우는 극도로 낮았습니다. 중국에서 공무원이나 선생님 직업을 가진 사람까지 생활난을 해소하고자 한국으로 가서 망노동을 한 현상이 이를 말해줍니다. 재정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후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외자유치가 활발해지고 경제발전에 따른 세수가 늘었고 2003년 부동산을 국가기둥산업으로 격상하면서 아파트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토지 양도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토지 양도 수입이 재정 수입의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토지 양도 가격이 오를수록 지방정부에는 이득이 됩니다. 가끔 모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분양가를 낮춘 모 개발자를 불러서 상담했다는 뉴스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분양가를 낮추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셋째, 이익관계. 부동산 문의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언론과 소위 부동산 전문가 혹은 경제 전문가라는 부류가 가장 사악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부동산 이익공동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부동산 불패를 불어대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과 결탁하여 시민들의 부동산 구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에 비싼 아파트를 사라. 장모는 딸을 집 없는 사위에게 줄 수 없으니 장가를 가려면 집을 사야 된다는 등등의 황당한 주장을 펼쳐 끊임없이 선동을 하니 중국 사람은 대부분 이런 선동에 동조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한 푼 두 푼 싼 물건을 고르지만 아파트를 살 때는 마치 더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넷째, 도시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고 또 소도시 사람이 대도시로 몰려들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수요가 앞에서 설명한 요소들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옵니다. 현재는 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높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투기. 중국에는 눈먼 돈이 엄청 많습니다. 우선 재정 지출만 보면 각종 투자 프로젝트, 정부 출자금, 기업 지원금 같은 지출이 있는데 많은 경우 공무원이 이런 돈 쓸 곳을 찾아다닙니다. 중국 이 정도는 알아두자 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중국의 대부분 공무원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열심히 돈 쓸 곳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 지출의 절반 이상은 특정 부류의 사람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뉴스에서 종종 어떤 졸부가 수백만 위안의 현금을 들고 아파트를 사려고 왔다고 보도합니다. 왜 굳이 번거롭게 현금일까? 답은 그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부동산 불패가 이어지면서 중국인에게는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있고 또 화폐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현금은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으로 인식되어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분석 아닙니까? 색다른 관점에서 계급의 관점으로 설명드리자면 결국은 대부분의 외지인이 아파트를 구매하고 그 돈으로 정부와 은행, 현지인,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그 이해관계자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됩니다. 허리가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착취계층과 비착취계층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12여 년 전부터 많은 경제학자가 중국 부동산의 거품이 많다고 경고했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불패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폭락론은 번번이 깨졌고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모두 입을 닫았지만 필자는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건설용지를 확보하는 데는 판자촌 철거와 재건축이 거의 전부입니다.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건설용지는 양도한 지 오래죠. 철거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집값에 비추어 정부에서 대량의 보상금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판자촌 개조를 통해 대량의 토지를 확보했지만 현재는 방향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노후단지 리모델링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장려를 합니다. 정부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비춰볼 때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토지 양도 수입을 포기한다는 뜻이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노후 아파트 철거 보상금을 지급한 후 토지 양도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수익을 달성하고 또 아파트 건설에 따른 GDP 창조도 하고 구워먹고 알먹기인데 웬만하면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결론은 리모델링에 따른 작은 GDP 창조만 선택한 거죠. 아파트 리모델링은 정부와 입주민 공동 출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달라지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펼치고 있죠. 중국은 지금 부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방정부 부채와 기업부채가 가장 리스크가 크지만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계부채율이 GDP 대비 60%에 육박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위험성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저는 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닥 낙관적이지 않은 취직 상황 때문인데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떠나가는 제조, 인건비 상승과 경영환경 악화 때문에 생산시설을 철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R&D 센터도 철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 이미 작년에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둘째, 인터넷 경제 거품의 붕괴. 이 부분은 대략적인 맥락은 잡았으나 좀 더 조사를 한 후 단독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는 부패 자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부패한 관리들 창고에 쌓여 있을 것이고 일부는 세탁을 통해 다시 들어왔을 것입니다. 펀드 형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이 자금이 현재 중국의 인터넷 거품을 받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익 모델이 없이 사용자와 트래픽만 있으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성장해왔지만 거품이 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인터넷 기업들의 취직자 수가 어마어마하고 그 외에도 타 직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경제 거품이 꺼지면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틱톡도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고 봅니다. 셋째, 투자, 소비, 수출, 세계의 성장 엔진 중 현재 소비와 수출은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1분기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소비가 통제 국면에 들어서면 보복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출은 더욱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전망이 그닥 밝지 않습니다. 통적으로 중국 부동산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하자면 코뿔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중국 경제는 아마도 20년은 후퇴할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비효율적이고 투박한 정부 운영과 기업 운영이 각종 거품에 가려졌지만 언젠가는 그 빚을 갚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아래에는 중국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을 팩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도 선분양제를 실시합니다. 많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한국만 선분양제를 실시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도중에 자금 부족이나 회사 부도 때문에 수년, 십수년씩 다 짓지 못한 아파트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미 집값을 낸 사람은 하소연할 것이 전부밖에 없는데 뒷짐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회사와 건설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회사가 정부로부터 토지를 입찰받고 설계하고 분양을 합니다. 단 건설은 건설회사를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 부동산 개발회사가 갑이고 건설회사는 을입니다. 셋째,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용지는 사용기한이 70년입니다. 택지 양도 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70년 후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70년 후 토지는 재임대 방식이 여러 개방입니다. 단 중국의 아파트 품질이 좋지 않아서 30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중국에는 대도시나 작은 도시까지 아파트들이 30층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은 아파트들은 품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20년, 30년 후 이런 아파트들은 도시의 흉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부터는 역사, 정치, 교육 등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